주제 발표 4. 감사합니다. 저는 주제 발표 4. 4세대 신진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글 문학의 세계화 자장을 맡은 오형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 발표 4는 우리 한국문학에서 문인단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발표를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발제 순서는 소속 단체별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한국문인협회 김영범 소설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특수성이 문학적 보편성을 획득하기까지입니다. 김영범 소설가는 월간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리라의 꽃밭, 로타레브와 베나토르 등이 있습니다. 김영범 소설가님의 발제문은 행사 진행상 발표 자료집 대신 따로 인쇄물을 배부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영범 소설가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소설가 김영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그 발제문에 한국의 특수성이 문학적 보편성을 획득하기까지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문학이 보편성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지 다소 의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의적인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한국 문학의 성과와 그간의 전개 과정을 돌아보고 세계적인 문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의도입니다. 먼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주. 한국 문학의 개념을 정의할 때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언어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국어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문학 작품이 시비와 논란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운몽과 순교자를 들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지은 김만중의 구운몽과 영문으로 출간된 김은국의 순교자는 과연 한국 문학에 속하는가? 일찍이 이광수는 조선 문학의 개념에서 구운몽을 중국 문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문으로 번역된 삼국지와 수호지, 부활 같은 작품은 도리어 조선문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김은국의 순교자는 1964년에 영문으로 출판되어 한국문학에 속하는지에 대한 경륜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1965년에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1990년에는 작가가 직접 번역하여 한국어로 출판하였습니다. 구운몽은 한문이라는 이유로, 순교자는 영문이라는 이유로 한국 문학에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작품이 애초부터 한글로 생산된 것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한국어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말로만 전승된 구비문학으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습니다. 한자가 사용된 이후에는 한문학과 구비문학이,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국문문학과 구비문학과 한문문학이 공존하면서 한국문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한문이든 영문이든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면 당연히 한국문학에 속해야 합니다. 한국문학의 공간적 범주 또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족 문학이 그것입니다. 분단 이후 북한의 문학 작품과 해외에 사는 재외 국민의 문학 작품도 한국 문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한민족이 한국어의 언어 구조로 생산한 문학 작품이라면 당연히 한국 문학에 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함께 미래 한국 문학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요? 문학은 오늘날 전통적인 문자 매체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매체 문학이 그것입니다. 종래 문자로 기록하던 전통적인 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매체로 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 작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화한 다양한 문학 작품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 가지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한류 문화입니다. 202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모든 이들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가수 싸이로부터 흐름을 타기 시작한 K-팝은 BTS를 거쳐 블랙핑크에 이르렀고, 영화에서는 기생충과 미나리가, 드라마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가히 한류 문화의 습격이라 할 만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 문화의 특수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현대사와 문화 현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히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한국은 곧바로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 한국 사회는 피파해왔고 남북으로 갈려 대치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은 심각했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산업화 시대를 맞습니다. 이어 민주화 시대, 경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맞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변화를 추구하던 서구 사회에 비하면 한국 사회는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 모든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문명의 발전을 추구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 기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카오스적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 그랬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 부의 불균형,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외래 문화와 전통 문화의 대립 등 모든 대립과 갈등이 이 짧은 시기에 휘몰아칩니다. 이러한 문화 충돌을 사회학에서는 아노미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충돌과 병존에서 빚어지는 이러한 역동성은 다른 한편 가공할 만한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문화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원동력으로 하여 한국 문화는 독특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류 문화는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문학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한국 문학이 지향하는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은 음악과 같이 감미롭거나 흥겹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극적이거나 짜릿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이들은 여전히 문학 작품을 탐독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무쇠솥에서 진하게 우러나오는 곰탕처럼 웅숭 깊은 진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곧 문학이 지닌 매력이자 보편성일 것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희노애락, 자유에 대한 갈망, 불의를 극복하려는 의지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전 작품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편성 때문입니다. 한국 문학 또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앞서 한국의 현대사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남북분단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며 발전해 왔고,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한국의 문화를 다채롭고 풍부하게 하였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명의 충돌에서 빚어진 온갖 대립과 갈등은 한국 현대문학의 소재와 주제로 고스란히 수렴되었습니다. 한국인이 겪은 고통과 슬픔, 그 가운데 드러나는 자기 모습과 병리적 현상,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현상으로 MZ세대의 등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부터 1990년생 출생자를 지칭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1997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출렁이던 시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인구수도 상당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34%를 차지합니다. MZ세대의 특징으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띱니다. 현재 한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세대로서 이들은 문화 소비의 주체이자 생산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한국 문학에 끼친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할 만한 작가로 달려라 아비의 김혜란, 쇼코의 미소의 최은영,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아몬드의 손원평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 김이듬의 히스테리아,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하성란의 프련수염의 첫 번째 아내 등이며 이들의 작품은 이미 해외에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랐고 그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학 작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성문단의 문학적 풍토를 이어받아 MZ세대만의 독특한 시각을 더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창작 활동은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이며 문학적 보편성에 대한 탐색입니다. 한국 문학이 발전하려면 이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얼마나 응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K컬처 현상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접두사 K는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 또는 그 문화와 관련된 명사를 형성하는 보카보라고 등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된 한류 문화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학의 해외 속에는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비문학 작품집인 한국 민담집은 1889년 미국에서 처음 발간되었고 1892년에 춘향전이 프랑스에 소개되었으며 미국에서 발간되었던 한국 민담집은 한국 전래 동화와 민담이라는 제목으로 1893년 독일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집들은 번역이라기보다 한국의 문학을 호기심 차원에서 소개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후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한 것은 1922년 캐나다 출신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영국에서 출판한 구운몽입니다. 이처럼 1970년대까지는 민담을 중심으로 우리 문학에 대한 소개가 띄엄띄엄 이루어졌고 한국 문학의 해외 번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예진흥원에서 이제 한국 문학 번역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민간에서는 1992년 대산문화재단이 참여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번역 문학이 중요한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작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을 존중하는 문학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작가들이 생업에 고민하지 않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한국 문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2018년 피파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 개막식 행사에서 러시아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작가였습니다. 개막식의 첫 장면은 한 소년이 우주에서 날아온 공을 잡고 공놀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곧이어 러시아를 자랑하는 홍보 영상들이 펼쳐지면서 특이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러시아가 배출한 작가들을 하나하나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를 비롯하여 도스토옙스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푸시킨 등 그들이 배출한 세계적인 문학가를 내세웠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축구와 문학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런 훌륭한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던 러시아의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 작가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작가들을 예우하며 세계인들에게 자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소개되고 그런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온 국민이 열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우리 사회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어나가고 다른 나라의 문학과 다채롭게 만나는 일입니다. 문학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문학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몇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한국 문학의 범주는 한국어의 언어 구조를 지닌 한민족이 생산한 모든 문학 작품을 포함해야 하며 디지털 매체 문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 문화의 특수성을 한국의 역사적 격동기에서 찾아보았고 이 시기에 등장한 MZ세대가 현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번역 문학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가를 존중하는 풍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며 우리 한국 문학이 힘차게 날아올라 세계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희망해 봅니다. 머지않아 곧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문인협회 김영범 소설가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성이 문학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제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 그 발표를 다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장을 맡은 제가 다시 요약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간단히 그 4가지 관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국 문학의 언어와 매체를 포함해서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 특히 코로나19라든지 한류 문화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한국 문학의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MZ세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문학적 지향성을 보편성으로 포섭해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번역의 과제, 번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작가 존중의 지향성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중요하다라는 관점,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의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폭넓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소설가협회 임수정 소설가입니다. 임수정 소설가는 전 미디어오늘 기자이며 강원일보 신춘문예 밤의 도서관으로 등단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이야기엔 국경이 없다, BTS와 오징어 게임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에 강원일보에서 밤의 도서관으로 등단한 임수정 소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속 한류의 열풍과 한국 문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등단했고 세계 속 한국 문학에 대한 거창한 식견이 있는 것은 아닌 그야말로 병아리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하는 소설가가 보는 한류와 한국 문학이 더욱 세계 속에서 발전하기 위하는 애정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은 BTS와 오징어 게임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창하고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와 그야말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요즘의 한류 문화와 서서히 세계 독자의 마음을 두드리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문학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방향을 공유해야 할지 생각해 본 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다. 9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 무대에선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말입니다. 이날 유엔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BTS를 보기 위해 100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유엔 입장에서는 대박을 터뜨린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흥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국적도, 인종도, 연령도 다양한 이들이 한국인의 한국어 연설을 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BTS 멤버들이 전하는 청년을 향한 희망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건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서는 유엔 무대에서 한국어로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모습은 2021년 한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엔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던 많은 사람이 한국의 KTV나 청와대 유튜브 채널로 이동해 실시간 생중계를 지켜봤다는 점인데요. 유엔 유튜브 채널은 BTS의 목소리를 영어로 더빙해서 내보냈지만 한국 유튜브 채널은 한국어 그대로 BTS의 목소리를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BTS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은 팬심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이들이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그만큼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 더 잘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세계의 한류 팬들은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소통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BTS의 한국어 노랫말이 궁금해 한글을 배웠다는 팬들은 SNS에 방탄 때문에 한글 배웠다는 태그와 손글씨로 쓴 가사로 BTS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한글로 이어졌음을 인증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BTS의 멤버 슈가와 제이홉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팬들이 SNS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그 역사적 의의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분석을 하는 장면이 되게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팬들은 한국에 직접 와서 광주 민주화운동 묘지를 찾아서 직접 참배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설 설계자들로 유럽 스릴러의 문법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김원수 작가는 BTS의 프랑스 팬이 한국 책이라며 내 책을 사가더라며 책이란 한 나라의 문화를 파는 것인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안 알려졌다가 문화 국력이 커지고 어느 발화점을 넘어가면서 팔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의 인기를 비롯해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의 아카데미 수상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것이라는 RM의 말처럼 한국 문학도 유례없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고은 작가의 장편 소설 밤의 여행자들은 지난 7월 영국 추리작가협회 주관 대거상 번역 추리소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이기도 합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하고 2018년 편혜영 작가가 홀로 셜리 잭슨 상을 받은 지 3년 만에 들려온 쾌거입니다. 소설뿐 아니라 시와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수상도 눈에 띕니다. 김이듬 시인의 히스테리아는 2020년 전미 번역상과 루시앤 스트릭 번역상까지 2개 문학 번역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김금숙 작가의 풀이, 한국 그래픽 노블 최초로 미국 만학의 대표상, 합의상 최우수 국제도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작가가 해외에서 받은 문학상은 총 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한국 작가가 해외에서 수상한 문학상은 총 25개이며 작가는 17명입니다. 지난해 김영하 작가는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독일 추리문학상 국제부문과 독일 독립출판사 문학상을, 손원평 작가는 아몬드로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의 주요 작품 번역을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번역원 산하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출된 한국문학 전문 번역자는 1000여 명이고 2003년 이후 해외 문학상 수상자 21개 가운데 12개가 번역원의 지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과 발맞춰 해외의 좋은 작품을 소개해 독자와 평단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번역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달라진 국제 교류 사업 방향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문학의 인지도가 높아지며 현지 출판 시장에서 홍보와 유통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예고한 것입니다. 2020년엔 문학 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홍보 영상 공모를 진행했는데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유튜브 영상과 틱톡 콘텐츠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을 세분화해 다양한 독자층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는 해외 독자 대상의 한국 문학 리뷰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텍스트뿐 아니라 영상, 공연, 온라인 콘텐츠 등 SNS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형식을 열어두어 세계의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영미권은 물론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폴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도 한국 문학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독자층을 넓혀온 결과인데요. 일본에서는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를 필두로 최은영, 한강, 김혜란, 황정은, 조남주, 김초엽 등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 유명 출판사인 소학과는 내년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정세랑 작가가 기획하고 아시아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테마 선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영미권과 유럽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정유정 작가의 종의기원, 구병모 작가의 파과,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김원수 작가의 설계자들, 편혜영 작가의 홀,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 등 많은 작품이 출간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중 설계자들과 홀은 미국에서, 밤의 여행자들은 영국 영상 제작사에 판권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추리, 스릴러, SF 등 장르 문학의 인기입니다. 설계자들과 종의기원은 한국형 스릴러로 주목받고 있으며 SF 장르까지 그 관심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김초엽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로 꼽은 김보영 작가의 저 이승의 선지자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미국 최대 출판사 하퍼콜린스와 판권을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르 문학과 순문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한국에 비해 그에 대한 구분이 거의 사라진 해외의 출판 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원수 작가는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선이 분명한 한국 문단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국 문단의 흐름을 보면 순문학 작가들이 장르 소설의 특성과 문법으로 작품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평론가인 박민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순문학과 장르 문학의 경계를 엄격히 나누기보단 각각의 장점과 특성을 적절히 조합해 작품을 써내는 풍토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F 전문 출판사인 그린북 에이전시 김시영 대표는 월간 채널 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작가의 SF 소설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로 SF가 상대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갇히지 않는 장르라는 점과 함께 영미권 SF가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있지만 한국은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기본으로 불교적, 도교적 세계관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에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김원수 작가는 소설은 이야기를 가질 때 힘을 가질 수 있는 장르라며 소설의 본령은 독자의 재미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읽히는 이유도 결국은 세계 독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재미와 독창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에 소개되었던 한국 문학이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특수성과 리얼리즘으로 소구한 면이 있다면 현재는 시대와 사회의 문제와 함께 인간 내면이라는 보편적 정서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야기에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사회 문제인 계급, 빈부격차 등을 담아내 공감을 불러일으킨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을 번역한 시인 사이토 마리코는 한국 문학의 매력을 뜨거움이라며 강한 도덕성과 윤리 지향성이 일본 문학과 비교되는 지점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동시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반성이 한국 문학의 개성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년여간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해 한국 문학 전도사라고 불리는 영미권 출판 에이전트 바바라 지트원은 한국 문학의 매력으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꼽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꼽은 한국 문학의 매력인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강한 도덕성과 윤리 지향성은 한국 문학이 고유한 역사 속에서 시대의 거울로 역할을 하며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맞서왔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사랑받는 여러 한국 작품의 공통분모는 시대가 공감하는 주제를 독창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21만 부를 포함해 해외에서 60만 부가 판매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34세 전업주부 김지영이 사회와 가정, 직장에서 겪는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소설 속 쓰인 맘충이라는 단어의 뜻을 해외 독자가 적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설의 메시지는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 청부업자의 이야기를 담은 김원수의 설계자들과 사이코패스의 자기 변론을 주제로 한 정유정의 종의 기원은 스릴러의 외피에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영미권 출판 에이전트 바바라 지투어는 이 두 작품의 매력으로 운명론적 서사를 꼽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화로 시작해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여러 장르에서 차용되어 이제는 좀 되게 보편화된 장르라고도 평가받는 데스게임 구성 안에서 탈북자, 실직 해고과장, 노숙 노인, 부패한 엘리트, 외국인 노동자 등 자본주의 시대의 약자의 서사를 촘촘히 배치한 드라마는 한국 일각에서는 신파스럽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세계는 오히려 그 신파에 화답했습니다. 여성 캐릭터에 대한 피상적 묘사, 이야기와 상관없는 선정적이고 잔혹한 장면은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식상하게 느껴지는 서사를 세계가 신선하게 느끼는 부분은 앞으로의 문화 콘텐츠 설계에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등 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놀이가 목숨을 건 게임이 되는 과정을 세계인이 주목한 이유는 정서를 관통하는 공통 공모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일정한 성취를 거둔 한국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껏 해왔듯 좋은 작품을 양질로 번역하는 것 외에도 한국 문학의 기본 독자를 탄탄히 구축하고 넓혀가며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조언이 눈에 띕니다. 미님사의 한국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은 82년생 김지영의 해외 시장 성공의 의미로 평론가나 일부 지식인의 주목을 넘어선 실질적인 독자가 형성된 것을 꼽으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 작가와 작품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1995년 저작권 에이전트를 시작해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의 산증인이라고도 불리는 KL 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는 한국 작가들이 해외 출판 시장을 이해하고 해외 독자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작품 활동에 참고하면 좋겠다며 글로벌 작가로 70억 인구를 잠정적인 독자로 생각해 작품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수 작가는 단편 창작에 집중하는 국내 문학계의 풍토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해외 시장과 독자는 장편을 선호하는 데 비해 한국의 문단은 단편에만 집중해 장편을 쓰는 근육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고 독창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에 국경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사랑을 받는 한국 작가의 수많은 작품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온 많은 세계의 작가의 작품들은 오롯이 작가와 작품의 가치로만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도 오롯이 작가와 작품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설가협회 임수정 소설가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크게 약진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큰 주제하에 4가지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BTS의 성공, 영화 기생충, 미나리의 성공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둠에 따라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일종의 배경 설명이고요. 또 덧붙여 한국문학 번역원의 성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분야에 있어서는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한국형 스릴러가 세계 진출에 큰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으로 재미와 독창성, 이 두 가지가 세계 독자에게
공감을 주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있어서 지향점이라고 할까 혹은 과제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양질의 번역, 두 번째는 기본 독자를 구축하는 이런 과제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 시인협회 전철이 문학평론가입니다. 주요 평론으로는 87년 체제의 문학적 돌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철이 평론가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좀 다시 우리가 기억하게 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깐부라는 용어인데요.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그 구슬치기를 2대2로 할 때 자기의 구슬을 공유하는 절친 친구를 두고는 이제 깐부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젊은 세대이고 저는 어릴 때 구슬치기도 별로 안 해서 그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보다 약간 그 어르신들 이제 큰 형들이나 뭐 이제 선생님들 나이대에서는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용어라고 이제 저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국립국어원 같은 곳에서 이제 조금 조사도 하고 문의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어원을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이제 그 설득력 있는 어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첫째가 이제 그 영어의 콤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짝으로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용어가 이제 뭐 일본식 영어로 이제 번영이 돼가지고 깐부로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뭐 좀 유명한 설은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포가 이렇게 계속 말이 이제 변용이 되다가 깐부라는 말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설 중에 하나가 뭐 맞는지 아닌지를 뭐 저도 이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흥미로운 전체 상황이 굉장히 좀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90년대까지는 엄청난 약소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문화 같은 것을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 중국에 있는 문화 같은 것을 약간 사대주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외국어가 이제 변용이 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던 용어가 이제는 물론 뭐 지금 깐부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국적인 맥락에서 뭔가 이제 의미를 얻고 그것이 이제 외국에 이제 또 번역이 되면은 그게 영어판 오징어 게임 보면은 GGANBU라고 이제 그냥 음차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럼 딴 애들은 야 깐부라는 말이 뭐니?라고 이제 영어권에 있는 애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가 약간 한국이 예전에는 문화를 이제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됐는데 이제 그것을 막 그 한국적 여러 맥락에서 이제 그 변화가 되고 그게 또 이제 외국에 소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좀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문학이나 뭐 문화, 영화,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접했을 때 한국의 문화 같은 한국 영화다, 한국 음악이다라고 하면은 왠지 외국 것을 그냥 베낀 것 같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다는 그런 인식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BTS든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든 이런 것에 이런 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작품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해외에 있는 것을 아주 막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한국에만 있는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기보다는 그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전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뭐 미국의 영향도 받고 일본의 영향도 받고 서로 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약간 마치 그 깐부라는 용어가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제 외국에 있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그 한국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 이런 때는 한국인만의 뭐 넋과 혼이 있다. 한국인의 고유한 특징은 뭐 은근과 끈기이다. 가령 뭐 한의 정서가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 같은 것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보니까 다 이제 뭐 그런 뭐 한국인 고유의 막 2000년 동안 5000년 동안 이어진 정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이제 여러 세계적인 맥락에서 지금 한국 문화의 이제 특수성으로 나타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시는 것만 봐도 좀 제가 말하는 그런 맥락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김현 평론가와 이제 백낙정 평론가라고 하는 한국 문학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누구나 이제 친숙하게 아실 만한 이제 한 70년대 정도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평론가 두 분의 초기 글을 좀 이제 함께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던 양상에 대해서 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굳이 왜 그 시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식민지 시기에는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고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한반도 자체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문학과 다른 조선 문학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세계 문학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이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까지 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 뭐 1950년대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전쟁이 있고 이제 굉장히 이 한국의 상황 자체가 정말 이제 굉장히 망해가는 것처럼도 이제 보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식민지 시기를 벗어난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질문에 이제 답하기도 좀 이제 벅찬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세계 문학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학을 좀 이끈 이제 평론가 선생님들이 초창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보면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이런 좀 관계를 한국 문학만의 뭔가 이 영구적인 뭐 미학이라든가 뭐 이런 게 꼭 있다기보다는 세계와 이제 교호하면서 한국 문학의 이제 특징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낸 양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장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서론에 있는 이야기는 다 했고요.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한다면 이제 백낙청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발언하는 이제 사회 활동가로도 알려진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올해 뭐 하버드 대학교랑 이제 브라운 대학교를 이제 각각 이제 박사, 석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수재다, 이제 한국의 문학을 대표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목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를 내 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초창기에는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근대화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두 가지 근대화가 있잖아요. 경제적 근대화, 뭐 공장을 많이 돌려가지고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돈을 많이 벌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적 근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60년대 상황에서는 경제적 근대화도 잘 안 돼 있고 문화적 근대화도 잘 안 돼 있다. 근데 이게 둘 다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문화적 근대화도 좀 필요하다. 여기서 문화적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것에 이런 좀 근대적 정신, 뭐 민주주의의 정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문학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또 이제 경제적 근대화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백낙정 선생님은 이제 이건 경제적 근대화와 이제 문화적 근대화라는 게 같이 간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서구의 역사에서는 18세기에 이제 들어맞는 것이지만 한국의 1970년대, 60년대 상황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주목을 한 소설들은 여기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특히 농촌에서 여성들이 보통 도시도 아닌 농촌에서 그 당시 여성들은 굉장히 일반 한국인들보다 좀 더 힘들고 정말 전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았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가 성폭행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진짜 삶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는 이런 힘든 상황에 있다가 결국에 자살하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 같은 것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작품들, 아까 말한 그 여자가 이제 여러 순환을 겪고 이제 결국 죽기까지도 한 이런 작품들에 나타난 그 작가의 정신이 뭔가 서구에 있는 지식인들이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인들의 작품들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전혀 매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서구의 지식인들, 당시에는 까미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이런 진보적 지식인들은 결국에는 그런 이제 강대국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좀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세계 자체에 차별도 많이 있고 한국은 서양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고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또 도시와 농촌의 또 차별이 있는데 가장 차별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오히려 프랑스 문학이나 미국 문학보다도 한국 문학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이제 이후에 이제 민족문학 운동, 민중문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펼쳐 나가고 그것은 이제 실제로 작가들이 사회 활동하는 것과 연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 운동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의 작품 같은 것은 당시의 흑인 문학들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흑인 작가들, 제임스 볼드윈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흑인들은 미국에서 하렘가라고 하는 이 좀 가난한데 좀 자기들끼리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렘가에 미국의 진실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작품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쓰고 했었는데 약간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 백낙정 선생님은 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세계 체제에서 가장 약한 나라, 그리고 모든 이 좀 자본주의 모순이 다 이제 응집된 나라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에 그대로 이제 현재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많이 이제 근대화가 되기도 했고 이제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민족문학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학적 가치가 뛰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지금의 젊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꼭 호의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시의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더 이제 지금보다 훨씬 협소하고 문학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다 여겨졌던 시대에 이 서양 문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서양 문학에 대해서 미국의 명문대에서 이제 공부도 한 사람이 한국 문학에 이제 고유한 한국 문학이 이제 유럽 문학과 다른 어떤 좀 미덕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점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다시 좀 되새길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이라고 하는 평론가에 대해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오늘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가지고 프랑스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역사를 가지고 한국 문학을 평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쓴 글들을 보면 너무나 이제 학문적인 게 많고 마치 프랑스어과의 논문들처럼 이렇게 인용 같은 것도 많고 해가지고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좀 혼자 고투를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것이 프랑스 문학과 한국 문학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천히 자각하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 작품을 써가시게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 보통은 프랑스 문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선진적인 문학이고 가장 근대적인 문학이고 한국 문학은 좀 후진국에서 나온 후진적 문학이지 않느냐라고 다 생각했던 시기인데 김현 평론가는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상황이 좀 프랑스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서양에는 프랑스랑 미국 같은 나라에는 다 이제 사회적 도덕, 근대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게 도덕적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도덕 같은 것이 이제 다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김현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좀 룰이라고 하는 것 그런 좀 사회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좀 부재하고 있거나 혹은 이렇게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한국에 있는 작가들은 한국의 아예 사회적 규칙 자체가 좀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좀 그런 한국 사회가 이제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도 가끔은 말해보고 이렇게 한국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더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사회를 꿈꿀 것인지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을 해보고 하는 작업을 이제 문학이 충분히 잘 해낸다면 이제 지금의 프랑스나 지금의 미국 그러니까 1960년대 상황에서 당시의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어차피 사회적 규칙이 다 이제 확립이 되었으니까 별로 이제 말을 할 게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상황에서 정말 이제 기묘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외국 문학과는 아예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읽히는 작가들인 최인훈 작가라든가 김승옥 작가, 이청준 작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작품을 보면 이게 한국 사회에서 뭔가 좀 도덕적 윤리 같은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좀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넘어서려고 하는데 사실 좀 개인이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당시 사회적 상황에 이제 결국에 이제 매여 있는 고뇌의 흔적들 같은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과거의 프랑스 문학에는 물론이고 이제 현재의 프랑스 문학에도 없는 무언가 고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제 김현 선생님의 평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대로 논지를 이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백낙천 선생과 이제 김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분 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문학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과정에서 해외 문학은 어떤 가치를 이루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른 한국 문학의 이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하셨다는 점을 좀 약간 이 자리에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실제로 그때 백낙천 김현 선생이 이야기한 게 오늘날의
한류 르네상스, 뭐 한강의 소설이 번역이 돼서 파이닉 부커상을 받고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당시의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라는 지금까지도 꽤 영향력이 있는 두 개의 출판사를 이제 형성하고 당시의 문학에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좀 그냥 자국의 문학을 발전을 시키고 이제 한국 문학의 이제 고유한 특징을 생각하는 작업 자체가 항상 이제 세계 문학을 의식하면서 이제 한국 문학의 이제 좀 고유한 특징,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이런 관계를 계속 생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학도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시인협회 전철이 문학평론가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 비평의 초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백낙청 비평가와 김현 비평가의 문학적 면모를 비교하면서 상세히 발제해 주셨습니다. 발제 초두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깐부라는 이 단어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아마 과거에는 우리 한국이 문화적 수입국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재구성하고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어떤 문화적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는 그런 예를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1960년대 백낙청 비평가와 김현 비평가의 오늘 발제의 주제는 바로 그러한 한국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바로 그러한 서구 문학의 문학 비평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비평가 두 사람을 소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 맥락을 짚어보았습니다. 저도 문학평론을 하고 있고 지금 발표하신 전철이 선생님도 문학평론가이고 또 바로 다음 발표자인 김대현 선생님도 문학평론가인데 우리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가 이 백낙청 그리고 김현 비평가가 초석을 만든 그런 서구 문학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더 매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발표입니다.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문학평론가의 발제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문학평론가는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그리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학평론가는 김대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글을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한글이 좀 세계화가 되고 또 한글 사용하는 한국 문학이 좀 더 발전했으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해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해안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제할 제목은요, 연대와 증언의 힘이라는 주제로 한국 문학의 세계와 그 지속을 위하여라는 글입니다. 일단 먼저 한국 문학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방을 전후해서 백범이 많이 아시는 얘기겠지만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발표하셨잖아요. 거기서 백범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인데 백범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어떤 다른 나라를 강제로 병합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부국 강병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상생 공영할 수 있는 문화국가를 꿈꾼 것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는 총칼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 주도하려는 것을 오래전에 선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백범의 선언은 뭔가 허황된 신기루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과 해방 그 격동의 근현대에서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빈곤이 해결되어 나오는 문화의 힘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백범의 꿈은 이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많은 콘텐츠들, K-팝 스타들이라든지 뭐 지금 당장 하는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의 세계적 유행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문화의 주변 국가가 아니라 세계 문화 중심에서 이제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느낌상 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략적 평가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문화 영향 순위는 포브스지가 이제 평가한 것에서는 7위로 돼 있고요. 또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이미 1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저작권 수출액은 우리가 특허라든지 뭐 디자인권 이런 산업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 재산권 전 영역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2010년 영국의 월간지 모노클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이제 코로나 수태에 맞물려서 좀 단기적으로 반영된 거겠지만 어쨌든 한국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동력이 이제 설비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로 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는 당연히 한국 문학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 130만 이상이 판매돼서 세계적으로 소개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있고요. 또 한강의 채식주의자, 또 그리고 뉴요커에 소개된 편혜영의 식물이에요. 또 뉴욕타임즈에 설계된 김현수의 설계자들 선정된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우리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한국 문학이 이렇게 해외에 지금 소개되고 주목받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김목균 암살범 잘 알려져 있죠. 홍정우가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었는데 지금부터 대략 100년 전에 심청전을 이제 향기로운 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번역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 문학에 소개돼 왔었는데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런 소개된 작품은 지금의 위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당시 한국 문학에 소개된 그 흐름은 주로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문학번역원에서 일종의 문학의 다양성 차원에서 해외 문학의 다양성 차원에서 소개되었다는 점이 좀 관주도로 이럴 때 강했다면은 지금의 흐름은 해외 출판사들이 또는 해외 독자들이 직접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문학적 가치라든지 또는 본인의 어떤 흥미로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직접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한국 문학은 단순히 이제 쿼터 할당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왜 그럼 한국 소설 작품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주목하고 했는가를 우리가 80년생 김지영과 한강연달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80년생 김지영을 다룰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목표는 공감과 연대입니다. 80년생 김지영은 출간과 함께 문학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격렬히 논쟁이 된 작품입니다. 페미니즘 담론을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동시대 문화예술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정치적 올바름과 결부되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성이 받고 있는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평에서부터 참 이게 다양한 인기가 상충하는 여성이라는 모집단의 삶을 오로지 피해 서사로 균질화하고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젠더 이분법으로 단순화해서 다른 한편의 성을 악망한다는 비판들이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논쟁이 한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해당 도서를 수입한 각 국가들에서도 주인공의 감정이 이입된다는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이 도서는 판매 금지를 해야 된다는 공격적인 반응도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 소설이 역시 대단히 논쟁적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페미니즘 담론을 기반으로 한 한국 문학이 80년 김지영이 처음이 아닌 건 당연합니다. 멀게는 아주 봉건적인 가족제도의 반기를 들고 자유연애와 여권을 추구했던 이른바 1920년대 신여성들로부터 가까이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나 여성에 대한 사회질서의 폭력성들을 겨냥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여성문학들까지 페미니즘 담론은 한국 문학사를 기입할 때 절대 누락할 수 없는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명명에서처럼 오늘의 페미니즘 담론의 주된 경향은 분명히 이전과는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리부트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함의는 의전의 의제 설정이 어떤 식으로든 실패하였거나 또는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희요로 소멸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부흥하는 것처럼 좀 페미니즘 담론이 저초한 주된 이유는 거대 담론의 맥락 속에서 성폭력 문제는 직접적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남성에게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큰 차원의 억압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경향처럼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성의 미학이라는 시대적 제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서 여성은 불운한 개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읽는 이는 책을 읽는 동안 피해자에게 감흥을 수 있지만 책을 덮은 순간에는 자신의 안온일성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페미니즘 담론은 여성 전체가 아니라 온전히 여성의 일부에게 위탁된 것이었으며 그 의도하는 정반대로 그들만의 문학으로 개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여성 문학의 희생자들은 정말 불운한 개인에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여성 전체로 확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80년대 김지영을 비롯해서 최근 한국 문학의 흐름을 주도하는 여성 서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해당 연도 출생자, 80년 출생자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김지영이라는 점에서 이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분명히 한국 여성의 통칭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과 다른 대우를 받고자 하는 김지영은 생애 주기를 거치는 매 분기마다 남성들이 일상에서 가하는 성적 폭력과 차별을 통해 결국 정신적 질환을 겪습니다. 이로써 소설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소수의 불운한 여성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 동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이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이처럼 소설은 김지영이 단순히 허구의 서사에 머무르는 특별한 여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 모두가 김지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이러한 김지영들이 겪는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김지영들, 또 다른 김지영들이 연달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의 영향으로 여성차별이 현존하고 있는 아시아권은 물론 여전히 잠재적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는 선진국가에서도 김지영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합니다. 이는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존재하는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의 이런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차별이 내재하고 있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모두가 김지영이라는 그 정동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설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80년생 김지영은 인물의 평면성 또는 갈등 구조의 도식성을 비롯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다수 독자를 소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 이런 미시적 권력 관계 속에 분배되어 있는 미시적 권력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수시로 자행되고 있는 가해와 피해 영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누가 지금 여성을 가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적확하게 현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설이라는 공감 일종의 정동이라는 재현의 전략을 통해서 서사에 구축된 세계와 인물이 가상으로 구성된 가능세계의 특별한 문제적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 바깥에서 인물과 사건을 관찰하는 단순한 독자, 관측자가 아니라 소설 속 사건에 직접 결부된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 김지영 이야기에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재현의 전략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또 하나 증언으로서의 한국 문학입니다. 네, 소년이 온다는 1983년 5월에 있었던 광주 민주원원 당시의 상황과 비극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의 내면을 성실한 취재와 섬세한 필치로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2014년 출간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권위 있는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이 소설은 수전 손택이라든지 미셸 트루니에처럼 영향력 있는 작가를 수상한 이탈리아의 말리바르테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작인 채식주의자와 함께 세계인들이 다시 한번 한국 문학을 눈여겨보게 하는 계기를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한국, 그것도 수도가 아닌 변방, 일종의 광주라는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을 이런 비극을 다룬 작품이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역사적 비극은 사실 광주가 아니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나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 모두 어떤 종류의 실어증에 빠집니다. 말과 글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후 이렇게 새롭게 새삼 가지게 되는 언어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태도를 점점 사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짧은 애도인 시간이 흐른 후 사건은 정형화된 사후 처리를 거치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게 괜찮을까요? 이런 결론을 그래서 수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가는 어떤 요청에 응답해야 하고 좋건 싫건 간에 어떤 사회적 기능이 부여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어떤 역할 담당을 바란 간에 작가는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는 입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작가는 어떤 사건에서 자기가 도망치기를 원해도 그 사건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못하고 끝까지 연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신의 언어로 그 비극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아내지 못하고 그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작가라는 게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한 한강도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계엄군의 사격에 친구 정대의 죽음을 뒤로하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치유까지 도청했다는 도망쳤다가 다시 도청으로 돌아가서 사망한 소년 동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러고도 내가 친구나?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야? 정미 누나가 너를 때리는 대로 얻어맞을 텐데 얻어맞으면 용서를 빌 텐데 사실 우리는 정대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대한 공포 앞에서 누구나 도망가는 것은 꼭 정대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표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시위 장면에서 정대가 아니라 정대가 총을 맞은 그것도 어떤 우연의 일종입니다. 가령 우리가 특별히 동호가 다른 일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죠. 단지 총구가 우연히 정대에게 맞고 동호에게 맞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소설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아우슈비츠에 실려갔던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문을 양쪽을 엽니다. 한쪽을 문을 여는 거는 가스실로 가는 것이고 한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죽음과 오는 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런 폭력의 희생자들은 전부 다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대치되어도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수한 개인이 겪는 비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소구한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년이 온다는 것은 거대한 비극이 닥칠 때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비극이 닥칠 때 어떤 희생자가 되는 것은 단지 특별한 개인, 특별히 문제적 개인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폭력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 희생자에 대해서 단지 우리는 운이 좋았다는 것일 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남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훌륭해서 나간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죽은 것도 그 사람이 못나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에 대한 슬픔, 애도와 기록, 증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설과 달리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그런 비극적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기록의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발생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인지 왜 작가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밝힘으로써 세계인들에게 이런 비극이 닥쳤을 때 한국의 문학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시켰다고 하는 바람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속성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한 국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비가시적 영역의 집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언어를 다루는 예술로서 한 나라의 문화의 기저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방송이나 노래처럼 문학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민이 향유하는 문학의 수준이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대변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한 것들은 로켓이나 어떤 당시 유행하는 쇼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사를 뿌리를 담당하는 작가를 소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런던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해리포터라든지 작가를 소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문화의 수준도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학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전과 희생을 한 수많은 작가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동안 한국 문학은 끊임없이 현실에 은폐된 폭력의 양식을 적시하고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문학은 끝났다는 문학의 종언론을 비롯해서 자본의 주도로 사물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앞서는 시기에 그래도 자신이 아니야 상관없이 이렇게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에 탐구했던 우리 한국 문학은 이제 세계인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속성입니다. 오랜 기간 문화를 선도해온 문학 강국들과 달리 우리는 이제 막 선두그룹에 진입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여 기존의 성공을 거둔 방식을 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단한 노력과 함께 문학의 새로운 양상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정지 상태가 아닌 운동이 언제나 문학의 본질입니다. 한국 문학의 미래와 세계화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평론가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점에서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는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조남주의 작품은 미시적 권력에 은폐되어 온 가해와 피해의 양상을 공감의 재현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잘 구현했다고 진단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살아남은 자의 의무, 또 희생에 대한 애도, 그리고 기억에 그치지 않고 망각에 그치지 않고 기억을 한다는 바로 정언의 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인에게 어필했다고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한국현대시인협회 김신영 시인님입니다. 김신영 시인님은 가천대학교 독서 코칭 책임 교수이며 동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화려한 망사버섯의 정원, 마술 상정 등이 있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변화라는 키워드 하고요, 독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한글 문학이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모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한글 문학이 한글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한글이 어떻게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변화의 지점에서 한번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독서와 선택권, 알고리즘, 리터러시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학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 소설은 물론이고요. 문학판이 종이류에서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금의 청소년 세대를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한 번도 디지털 없이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화면 처리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합니다.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 드라마, 특히 만화, 한국의 만화가 요즘 굉장히 약진했다는 건 아시는지요? 네, 이 만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영상 문화가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책의 형태가 이전의 종이책의 형태에서 벗어나 이북이라는 형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세대들은 이제 책을 종이로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넘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자들은 쉽고 간단하고 스피디하고 변화가 무쌍한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고전을 읽는 데 난독증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작가나 작품이나 어떤 세계화의 길목에서 이런 부분을 희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상 문화 정말 대단합니다. 영상 문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생충이라고 알려진 그 영화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대박이 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9회짜리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놀이에 대한 특수, 부가물에 대한 특수까지 누리면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주목해야 될 드라마가 바로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907년에 맥켄지가 찍은 유일한 의병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미스터 선샤인에서 재현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맨 앞에 총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가 보입니다. 그때 의병이 이렇게 의기에 차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어린아이 옆에 허리를 보시면요. 총알을 두르고 있어요. 총알을 굉장히 큰 총알이네요. 두르고 있고요. 그 옆에 장총을 맨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옆에도 정말 무지랭이 같은 어쩌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무식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허리에 총알을 주룩 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총을 쏘라고요?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천에 살고 있거든요. 이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의병 운동을 하려면 이천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의병 운동을 많이 의병 운동의 어떤 본산지였던 지금 산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찍힌 사진인데 저는 혹시 이게 이천에서 찍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제 역사적 조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재현된 드라마에서 엔딩 장면으로 재현된 사진입니다. 2018년도에 제작이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성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애기 씨입니다. 이 애기 씨가 총질을 아주 잘합니다. 사격 솜씨가 딱 한 번 쏘면 탁 맞습니다. 백발백중의 의기를 가진 애기 씨이니까 그 당시에는 대단히 귀족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애기 씨가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다가 죽고 엄마도 독립운동하다가 죽었습니다. 도쿄에서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 몰래 독립운동을 합니다. 몰래 총 검수를 익히고요. 몰래 지붕에서 지붕을 넘어가는 이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다이나믹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대사도 참 굉장히 문학적인 대사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사를 나타낼 때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서사를 함께 우리의 특수성이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세계화되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진 보면요. 사진을 보면 거기 삼광도 있고요. 장땡도 있고 뭐 이렇죠. 똥도 있고요. 네, 이것이 허영만 작가가 그렸던 만화입니다. 근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결국은 타짜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 문화가 이렇게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영상을 좋아할 만큼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만화에 관련된 신과 함께도 만화에서 출발을 했고요. 타짜는 물론이고 올드보이도 만화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소설 아몬드라는 청소년 성장 소설은 굉장히 현 시대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공감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죠. 달러구트 꿈백화점. 네, 최근에 이 책은 정말이지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한국인의 영화 사랑은 정말 너무나 특별해서요. 한 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그렇지 2019년까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억 명이 매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드라마 중에 또 하나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전지현 작가의 전지현 탤런트의 안오윤이라는 저격수를 연기를 했었죠.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3년 실미도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2억 명이 넘도록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요, 2021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소설이 3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50만 부 기념 드림 에디션을 발행을 했군요. 그리고 그 밑에 한 6위쯤에 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참 내려가서 한 16위쯤에 빠친코가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이런 정도 3개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이건 뭐죠? 이건 경제인가요? 뭐 주식인가요? 그리고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식의 돈과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문학이 아니잖아요. 네, 문학이 아닌 책들이 순위에 주르륵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자기계발서, 성공과 돈에 관한 자기계발서의 범람이 우리 출판계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서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빈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와중에도 아몬드와 달러구트 꿈백화점이 대단히 선전을 하고 있군요. 독서와 선택권입니다. 이제 독서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세대는 더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모르는 그런 어떤 제도, 관습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읽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명작을 읽을 때 작품의 해설과 더불어 변화된 감각과 시점에 맞추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고전은 여전히 고전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사실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석이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재해석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참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판단력의 상실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찾지 못해서 디지털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막 오늘은 뭐 한다고 하면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남들은 어떻게 했을까? 남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구 쳐서 찾아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포털에 묻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독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독서의 부재와 판단력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서는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맹목적 독서가 아닌 비판적인 독서는 물론이고요. 자동 향상 기능으로 스스로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현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독서는 이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도 책에는 오래전 시대의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아랍의 학자가 이제 수학학자인데 이 어떤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법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는 것,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혹시 눌러보셨어요? 네, 매일 눌러야 되죠. 매일 저를 좋아요 눌러준 사람 바로 가서 눌러줘야 됩니다. 허구죠. 댓글. 제가 댓글에 대해서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저급성과 그 정치성에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선택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안 보여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알려줍니다. 심지어 추천 콘텐츠 서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 막 뜹니다. 네, 제가 좋아하니까 마구 누르겠죠? 네, 저는 점점 더 왜곡되고 점점 더 판단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여기에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저의 취향대로 저의 어떤 그 취향에 따른 것만 편집해서 자동으로 AI가 보여주니까 저는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눌러앉아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독과 편견, 점점 더 많아지는 오독과 편견의 해프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이런 결정장애,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결정장애를 겪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자꾸만 포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읽고 쓰는 능력, 읽고 쓸 줄 아는 것, 문해력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교양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 디지털과 영상의 발달로 인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양산되었습니다. 디지털 유목민의 결정장애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러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되고 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뭐 등등 해서 그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 디지털 기기들이 있잖아요. 이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해서 범람 많은 콘텐츠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수용자의 미디어 사용 능력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비판적 해석과 검토 능력,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장점인데요. 각종 알고리즘에 미디어의 선택권을 빼앗긴 현대인들과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안 나와서요. 요거는 이제 독서 실태 결과입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진한 선이 2019년도에 훅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서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영상으로 간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와 가까운 노벨문학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중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한국적인 이슈를 다루는 책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그런 걸맞는 작품이 창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의 문해력을 키우고 다양하게 읽으면서 비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네, 달러구트 꿈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학판의 어떤 판도 변화의 그 중심점에 서 있는 책인데요. 맨 처음에 텀블벅이라는, 혹시 아시는지요? 텀블벅이라는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책을 쓰겠습니다라고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근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엄청나게 2,700%였던가요? 굉장히 자기가 원래 원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를 모아서 전자책으로 먼저 출판을 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판했는데도 역시 굉장한 인기를 누려서 한 3개월 뒤에 다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달의 일입니다.
지금 2021년 11월인데요. 한 1년 좀 더 지났죠? 60만 부가 넘어섰습니다. 630쇄를 찍었습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1권에 이어서 2권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굉장한 인기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작품을 읽어보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 꿈을 판다고요? 꿈이 백화점에 있다고요? 네, 꿈이 백화점에 있어요. 성공하는 꿈, 치료받는 꿈, 뭐 애인을 만나서 그 애인과의 사랑이 성공하는 꿈, 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이와 마지막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꿈.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일찍 갔어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하는 꿈.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곧 만화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하고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문학판이 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펀딩을 통해서 책을 출판을 하고요. 전자책을 통해서 책을 먼저 펴내고요. 그리고 나서 종이책이 나온 겁니다. 네. 아몬드 역시 전혀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은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감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두엽이 아몬드처럼 생겼답니다. 이 전두엽은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뇌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전두엽이 너무 작게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에게 찔려서 죽었는데, 쓰러졌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누구를 보는 것 같으세요? 요즘 세대를 대표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의 어떤 인기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소년이 나중에는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요. 사람들이 울면 같이 울고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면 왜 저런 반응을 하는지 연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감 능력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이미 변화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년도에 쓸 역사 교과서에 대폭 개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한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분단 국가로서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는 그런 어떤 평가에서 벗어나서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국가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우수하고 과학적인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로버트 램지 교수는요, 한글의 우아함과 수학적 일관성에서 우리는 세종,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작품으로 우리는 머지않아 노벨 문학상을 탈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조국과 빛나는 한글을 보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현대시인협회 김신영 시인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문학장 속에서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이북,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문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우리 시대의 문학장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서 독서와 선택권, 그리고 알고리즘, 리터러시의 역할, 이런 중요한 영역에 걸쳐서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중요한 지점들을 진단해주고 전망해 주신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5분의 발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주제 4 차세대 신진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범 소설가, 임수정 소설가, 전철이 문학평론가, 김대현 문학평론가, 김신영 시인 이렇게 5분의 발제자의 아주 좋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이 공동의 과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처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좋은 오늘 성찰의 시간을 주신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오늘의 주제 4 차세대 신진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이 행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5분의 발제자들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현대시인협회 등 한국 문인단체를 대표하는 5개의 문인단체에서 각각 대표로 참여해 주셨고요. 자장을 맡은 저는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의 주제와 공동의 과제를,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문인단체들을 대표하는 6개의 문인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주제 4 차세대 신진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이 주제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